여러분은 아마 저녁 식사 때 마시는 레드 와인 한 잔이 심장에 거의 약과 같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하지만 오늘은 이 기분 좋은 미신을 산산조각 낼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우리는 술이 정말로 여러분의 혈관에 가장 좋은 친구인지, 아니면 건강관리 역사상 가장 위험한 마케팅 속임수 중 하나인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이 마시는 건강에 좋다는 한 잔 한 잔 뒤에 여러분의 심장이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최신 연구들이 왜 전 세계 의사들을 긴장하게 만드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런데 혹시 적은 양의 술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믿으십니까? 지금 바로 댓글에 예 또는 아니오라고 적어주시고 영상 마지막에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미신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 뿌리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지난 세기, 즉 199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바로 그때 세상은 소위 프랑스 역설이라는 것을 접하게 됩니다. 그 핵심은 간단하면서도 매우 매혹적이었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은 기름진 치즈, 파테, 버터 등 엄청난 양의 포화지방을 섭취하지만 예를 들어 미국인들에 비해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훨씬 낮았습니다. 학자들과 언론인들은 그 원인을 찾기 시작했고 그 답은 표면에, 아니 정확히 말하면 와인잔 속에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레드 드라이 와인을 꾸준히 마신다는 사실이었죠. 이 아이디어는 너무나 매력적이고 편리해서 전 세계로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이는 수십 년간의 오해를 낳았고 건강을 챙긴다는 명목으로 술을 판매하는 데 쓰이는 엄청나게 강력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 프랑스인의 역설이라는 흥미로운 이야기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 신문기사 헤드라인이나 텔레비전 뉴스 내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프랑스 건강의 비밀이 밝혀졌다. 와인을 마시면 장수한다. 이건 마치 매일 조금씩 즐기는 작은 사치를 허락해주는 소리처럼 들렸죠. 심지어 건강에도 좋다니 많은 사람들에게는 완벽한 변명거리가 되었습니다. 심장까지 지켜준다는데 굳이 이 좋은 즐거움을 포기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 단순한 생각은 수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아주 단단히 박혔습니다.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웠으며 무엇보다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였기 때문이죠. 와인 회사들은 두말할 것도 없이 환호했습니다. 특히 레드 와인 판매량은 그야말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이렇게 미신은 계속해서 새로운 증거들을 만들어내며 자체적인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이 그럴싸한 포장 뒤에 가려진 다른 요인들, 즉 덜 명확한 진짜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중해식 식단 전체의 특징이나 높은 수준의 신체 활동, 혹은 삶과 스트레스에 대한 다른 접근 방식 같은 것들이 말입니다. 당연히 과학자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의 건강 비결인 그 마법의 성분이 와인 속에 있는지 열심히 찾기 시작했죠. 그리고 마침내 그 성분을 찾아냈습니다. 바로 레스베라트롤입니다. 레스베라트롤은 적포도 껍질에 들어있는 아주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데요. 이 성분을 가지고 세포 실험이나 동물 실험을 해봤는데 결과가 정말 대단했습니다. 염증을 막아주고 세포 손상을 보호하고 심지어 노화까지 늦춰주는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마치 불로장생의 묘약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즉시 와인 속에 레스베라트롤이 혈관을 지켜주는 만병통치약이라고 단정지었습니다. 이 소식은 다시 한번 전 세계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심지어
레스베라트롤을 함유한 건강보조식품까지 등장했죠. 이제 비밀이 모두 풀렸으니 와인 한 잔을 마시거나 알약을 먹는 것만으로도 프랑스 사람들의 장수 비결을 누구나 따라할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자, 이제 현실로 돌아와서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 봅시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레스베라트롤이 좋은 효능을 가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얼마나 들어있느냐 하는 양의 문제입니다. 과학자들이 실험실에서 관찰했던 그 긍정적인 효과들은요, 엄청나게 많은 양을 사용했을 때 얻어진 결과입니다. 만약 우리가 와인으로 이 정도의 레스베라트롤을 얻으려면 하루에 수백 잔, 아니 수천 잔을 마셔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당연히 그 정도의 술을 마신다면 아무리 좋은 효과가 있다 해도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엄청난 해악 때문에 모든 긍정적인 효과가 사라지겠죠. 레드 와인 한 잔에 들어있는 레스베라트롤의 양은 정말 미미합니다. 우리 몸에 의미 있는 치료 효과를 줄 정도가 전혀 아닙니다. 그러므로 레스베라트롤 때문에 와인이 기적의 효능을 가졌다는 이론은 숫자를 통해 확인해 보면 마치 모래 위의 성처럼 쉽게 무너져 내리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자, 좋습니다. 레스베라트롤 이야기는 그렇다고 치고요. 하지만 술을 적당히 마시는 사람이 아예 안 마시는 사람보다 더 오래 살고 병에도 덜 걸린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실 겁니다. 물론 맞습니다. 실제로 그런 연구들이 있었고 그 결과는 흔히 하치치 자형, 곡선 J-shaped curve 이라고 불리는 이론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프를 한번 머릿속에 그려봅시다. 가로축에는 우리가 마시는 술의 양을 두고요. 세로축에는 심혈관 질환이나 사망의 위험도를 놓는 겁니다. 이 그래프의 선은 영어 알파벳 J리자 모양을 닮았습니다. 그래프 왼쪽 술을 전혀 안 마시는 제로 지점에서는 위험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다가 하루에 한두 잔 정도로 술의 양을 늘리면 곡선이 아래로 쑥 내려갑니다. 즉, 위험이 줄어드는 것이죠. 이 부분이 바로 이득이 되는 영역, 소위 한 건강에 좋은 구역입니다. 하지만 이 지점을 넘어서 술을 더 마시기 시작하면 곡선은 갑자기 위로 치솟습니다. 질병이나 사망의 위험이 급격하게 다시 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곡선은 매우 설득력이 있었기 때문에 수십 년 동안 적당한 음주는 건강에 이롭다는 이론의 핵심적인 과학적 근거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바로 이 자형 곡선 때문에 일부 의료협회에서는 알코올에 허용 가능한 혹은 심지어 이로운 섭취량을 권고하게 되었습니다. 여성은 와인 한 잔, 남성은 두 잔이라는 이 구호는 너무나 자주 반복되어 마치 불변의 진리처럼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아이디어를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완전히 금주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당한 음주 문화를 장려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는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편리한 방식이었습니다. 의사 입장에서는 환자에게 완전 금주에 대해 길게 논쟁하는 것보다 한 잔 이상은 마시지 마세요 라고 간단히 말하는 것이 훨씬 수월했습니다. 그리고 환자들은 익숙한 즐거움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건강에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겉보기에는 모두가 만족했고 심지어 과학적 근거까지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과학이 대개 그렇듯이 문제는 바로 세부 사항에 숨어 있었고 사람들은 오랫동안 그 세부적인 사실들을 외면하려 했습니다. 이제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를 해드릴 차례입니다. 왜 옛날 연구들을 보면 술을 아예 안 마시는 사람이 조금씩 마시는 사람보다 오히려 건강에 더 위험하다는 결과가 나왔었을까요? 하지만 요즘 들어서 이 연구들을 더 자세히 꼼꼼하게 분석해봤더니 아주 큰 구조적인 착오가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것을 보통 금주자 오류 혹은 병든 금주자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연구들에서 술을 안 마시는 사람, 즉 금주자로 분류된 집단에는 조사할 당시에 술을 한 모금도 안 마시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실은 누구였을까요? 그 중에는 이미 심각한 건강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술을 끊은 사람들이 대다수였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죠. 어떤 사람은 알코올 중독으로 고생하다가 강형변증이나 심장병을 얻었고 의사 선생님이 술은 절대 안 됩니다 라고 단호하게 금지한 경우 말입니다. 연구조사 시점에서는 공식적으로 술 안 마시는 사람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 사람의 건강은 수년간의 과음으로 완전히 망가져 있는 상태죠. 결국 이미 건강이 나빠서 술을 끊은 이 병든 금주자들을 저녁 식사 때 와인 한 잔 정도를 기분 좋게 마시는 건강하고 활동적인 사람들과 비교했던 것입니다. 이 금주자 그룹에 대해 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룹에는 과거 알코올 중독에서 회복 중인 사람들 말고도 술을 마시면 안 되는 만성질환자나 술과 상극인 약물을 복용하는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전반적으로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고 삶의 질이 낮은 사회경제적 취약계층도 상당수 포함되었죠. 요컨대 평생 신념으로 술을 멀리하며 건강하게 살아온 사람과 이미 심각한 질병을 알아 어쩔 수 없이 금주해야 했던 사람들을 한데 뭉뚱그려 놓은 겁니다. 당연히 이런 아픈 금주자 그룹과 비교했을 때 아직 심각한 건강 문제가 드러나지 않은 적당한 음주자들이 훨씬 건강해 보일 수밖에 없었겠죠. 이는 마치 프로 운동선수 그룹과 병원 환자 그룹의 달리기 기록을 비교해놓고 적당한 운동이 운동을 전혀 안 하는 것보다 유익하다 라고 결론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환자 그룹이 운동을 못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완전히 무시한 채 말입니다. 과학자들이 앞서 언급된 오류를 고려하여 새로운 연구를 진행했을 때 그동안 믿어왔던 자형 곡선의 마법은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 연구자들은 적당히 술을 마시는 사람들을 단순한 금주자 전체와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평생 술을 마시지 않았으며 심각한 만성 질환도 없는 사람들만을 골라서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바로 건강에 이롭다는 구간 같은 것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위험도를 나타내는 그래프는 자형 곡선이 아닌 0, 제로에서 시작하여 위로 곧게 뻗어 올라가는 직선의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즉, 아무리 최소한의 양이라 할지라도 알코올은 이미 건강 위험을 높이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술을 더 많이 마실수록 위험은 더욱 높아집니다. 소비량이 0인 것이야말로 최소한의 위험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결론은 기존의 통념을 완전히 뒤집었으며 이전 데이터들이 얼마나 부정확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이 믿음은 결국 통계적 오류라는 모래 위에 세워진 누각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심장학, 순환기내과, 중독의학 분야에서 진정한 혁명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유전학이 과학자들의 연구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멘델 무작위 배정 연구라는 방법이 등장했는데요. 이름은 좀 어려워 보이지만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 세상에는 유전적인 이유로 술, 알코올을 잘 해독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분들은 술을 아주 조금만 마셔도 몸이 쉽게 나빠지기 때문에 평생 술을 아예 끊거나 극히 소량만 마십니다. 그리고 이런 특징은 질병이나 환경 때문이 아니라 완전히 태어날 때부터 받은 유전적 특성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이분들이 평생 술을 마시지 않은 완벽한 대조군이 되는 겁니다. 연구자들은 이들의 건강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생활 방식이나 식습관 같은 다른 요소들을 모두 제외하고 알코올 그 자체가
우리 몸에 미치는 순수한 영향만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 유전학 연구 결과는 알코올이 건강에 좋다는 기존의 속설을 완전히 뒤집는 명확하고도 충격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아주 적은 양이라도 그 어떤 알코올 섭취도 혈압 상승과 심혈관 질환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딱딱한 통계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고 실제로 알코올이 우리 몸속에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살펴보겠습니다. 술이 심장과 혈관에 정확히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먼저 혈압부터 이야기해 봅시다.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술을 조금 마시면 혈관이 확장되면서 몸이 따뜻해지고 혈압이 잠시 내려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왠지 긴장이 풀리고 편안해지는 것 같은 착각을 주죠. 하지만 이건 말 그대로 잠시 동안의 1단계 현상일 뿐입니다. 이 1단계가 지나면 필연적으로 2단계가 따라옵니다. 우리 몸은 이 갑작스러운 변화를 되돌리려고 보상작용을 시작하는데요. 이때 혈관이 강하게 수축됩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좁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장은 이렇게 좁아진 통로, 즉 혈관을 통해 피를 밀어내야 하니 당연히 더 강한 힘을 쓰게 되죠. 그 결과 혈압과 맥박은 오히려 더 크게 상승합니다. 결국 술을 마실 때마다 여러분의 혈관 시스템은 엄청난 충격을 받고 무리한 과부하 훈련을 하는 셈입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혈관은 탄력을 잃게 되고 높아진 혈압은 만성적인 상태로 굳어지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고혈압으로 발전하는 과정이며 고혈압은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심각한 질환을 일으키는 주요 위험 요인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심장의 리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휴일심장 증후군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건 낭만적인 용어가 아니라 엄연히 공식적인 의학적 진단명입니다. 이 증후군은 평소에는 심장에 아무 문제가 없던 분들이 술을 마신 후에 부정맥, 특히 심방세동과 같은 심장 리듬의 이상이 생기는 경우를 말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알코올과 그 분해 산물, 특히 아세트알데히드는 심장 근육세포에 독소로 작용합니다. 여기에는 전기 자극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세포들도 포함됩니다. 이것은 심장이 제대로 기능하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칼륨이나 마그네슘 같은 전해질의 균형을 깨뜨립니다. 그 결과 심장의 정위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서 전기 자극들이 무질서하고 혼란스럽게 됩니다. 이로 인해 심방이 매우 빠르고 불규칙하게 수축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것이 심방세동입니다. 심방세동은 혈전이 생길 위험을 수십 배 높이고 결국 허혈성 뇌졸중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크게 증가시키는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작용들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규칙적으로 술을 마실 경우 이보다 훨씬 더 무섭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찾아오는데 바로 알코올성 심근병증이라고 불리는 질환입니다. 쉽게 말해 이것은 알코올의 독성 물질이 심장 근육 자체를 직접적으로 손상시키는 병입니다. 에탄올과 그 대사 물질들이 심장세포, 즉 심근세포를 말 그대로 중독시키고 해를 입힙니다. 이 독소들은 세포의 구조를 파괴하고 에너지를 만들거나 단백질을 합성하는 기능을 방해합니다. 그 결과 심장 근육 섬유들은 점차 약해지고 얇아지며 늘어나게 됩니다. 심장은 풍선처럼 크게 부풀어 오르면서 흐물흐물한 주머니처럼 변해버리죠. 이렇게 되면 심장이 피를 제대로 짜내지 못하게 되고 결국 심각한 심부전이 발생합니다. 환자는 숨이 차고 몸이 붓는 부종, 그리고 극심한 무기력증과 약한 증세를 겪게 됩니다. 이 질환은 초기에 술을 완전히 끊는다면 어느 정도 되돌릴 수 있지만 병이 아주 깊어진 상태,
즉, 말기에 이르면 심장 이식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혈관 문제의 주범을 콜레스테롤로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그건 이야기의 절반밖에 안 돼요. 콜레스테롤만큼 중요한 게 바로 혈액 속의 다른 지방, 예를 들면 중성지방입니다. 그런데 이 중성지방이 간에서 만들어지는 걸 부추기는 주범 중 하나가 바로 술입니다. 술을 마시면 간은 하던 일을 모두 제쳐두고 알코올 분해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부산물처럼 중성지방이 합성됩니다. 당연히 혈액 속 중성지방 수치는 높아지겠죠. 이렇게 높아진 중성지방 수치는 혈관벽에 기름때 플라크가 쌓여서 혈관이 굳어지는 동맥경화의 확실한 위험 요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혈관 건강에 좋다고 마시는 술이 오히려 혈관을 막히게 하는 과정을 부추기는 셈입니다. 다시 말해, 근거 없는 카더라식 방법으로 혈관을 지키려다가 과학적으로 입증된 확실한 경로를 통해 오히려 혈관에 해를 입히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드카나 코냑 같은 독주가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준다는 속설은 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요? 사람들은 알코올이 마치 프라이팬에 기름을 녹이듯이 혈관 속에 쌓인 콜레스테롤 덩어리, 즉 혈전도 깨끗하게 녹여줄 거라고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특히 나이가 들면서 건강을 염려하는 분들 사이에서 꽤 퍼져 있죠. 하지만 이는 완전히 잘못된 지식이며 굉장히 위험한 오해입니다. 사실 알코올은 이미 생긴 동맥경화성 플라크, 즉 콜레스테롤 침착물을 녹여 없애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알코올은 혈관의 가장 안쪽을 덮고 있는 얇은 보호막, 바로 혈관 내피세포를 심각하게 손상시킵니다. 이 내피세포는 혈관벽을 지켜주는 얇은 방어막인데 술에 포함된 알코올은 이 막에 강력한 용매처럼 작용하며 미세한 손상과 염증을 일으킵니다. 콜레스테롤은 이렇게 손상되고 염증이 생긴 부위에 2배, 3배 더 빠르게 달라붙어 새로운 플라크를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하려던 행동이 도리어 동맥경화를 훨씬 더 빠르게 진행시키는 최악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셈입니다. 이것은 녹슨 금속을 산성 용액으로 닦으려다가 오히려 금속 자체를 더 부식시키고 망가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절대 혈관 청소의 효과를 기대하고 독주를 마셔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술은 피를 묽게 해준다고, 그러니까 좋은 거 아니냐고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실 알코올이 혈소판에 작용해서 일시적으로 혈액 응고, 즉 피가 굳는 것을 조금 늦출 수는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혈전이 생길 위험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었겠지요. 술이 몸에 좋다는 잘못된 믿음은 바로 이 아주 작은 효과 때문에 시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효과는 매우 미미하고 언제 어떻게 나타날지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작은 긍정적 효과보다 우리가 이미 이야기 나눈 여러 부정적인 결과들이 훨씬 더 크다는 점입니다. 바로 혈압 상승, 부정맥 위험, 그리고 심장과 혈관에 대한 독성 작용 같은 것들 말입니다. 혈액 응고를 조절하는 데는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지시에 따라 복용하는 저용량 아스피린 같은 약 말입니다. 술로 이 효과를 보려고 하는 것은 작은 참새를 잡겠다고 대포를 쏘는 것과 같습니다. 참새는커녕 집 전체를 날려버릴 위험만 커지는 셈이죠. 위험성이 잠재적이고 의심스러운 이득보다 몇 배나 더 크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상황을 좀 더 폭넓게 보십시오. 심혈관계는 결코 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알코올은 전신에 타격을 주는 시스템 독입니다. 지방과 콜레스테롤 대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간을 망가뜨립니다. 또한 췌장에도 손상을 입히는데 이는 당뇨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당뇨병은 혈관의 가장 큰 적 중 하나입니다. 알코올은 심장 박동과 혈관의 긴장도를 조절하는 신경계 역시 공격합니다. 그리고 알코올은 입, 후두, 식도, 간, 장, 심지어 유방암까지 유발할 수 있는 확실한 발암 물질로 입증되었습니다. 다른 기관과 시스템에 미치는 이 모든 막대하고 입증된 해악을 무시한 채 심장에만 좋다는 신화적인 이점을 이야기하는 것은 적어도 현명하지 못한 행동입니다. 하나를 고치기 위해 다른 모든 것을 망가뜨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건강에 대한 총체적인 접근 방식은 알코올에게 단 한 번의 기회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덜 해로운 술을 고른다고 착각하십니다. 예를 들어 소주보다는 레드 와인이 건강에 좋을 거라고 생각하거나 와인보다는 맥주가 가볍다고 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에 해를 끼치는 관점에서 본다면 사실상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모든 술의 주범은 바로 에탄올, 즉 에틸 알코올입니다. 어떤 술에 들어있든지 상관없습니다. 와인 한 잔에 들어있는 순수 알코올 10g이든 소주 한 잔이나 맥주 한 컵에 들어있는 10g이든 심혈관 건강에 미치는 해악은 똑같습니다. 와인의 폴리페놀이나 맥주의 비타민 B군 효능에 대한 이야기는 전부 마케팅 상술에 불과합니다. 이는 에탄올이 주는 심각한 해악을 가리려는 목적뿐입니다. 그 좋은 성분들은 함량이 매우 미미합니다. 오히려 포도, 베리류, 통곡물 빵 같은 일반적인 음식만 드셔도 충분한 양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알코올이라는 세포독으로 소중한 몸을 망가뜨릴 필요도 없지요. 그러니 어떤 술을 고르든지 선택의 자유는 그저 착각일 뿐입니다. 해로운 것은 술의 종류가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알코올 성분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십시오. 저녁에 와인 한 잔으로 긴장을 푸는 것이 습관이 되셨다면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요한 것은 술은 결코 우리의 친구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술은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잠시 동안 문제 인식을 흐리게 할 뿐이죠. 오히려 우리 몸의 생리적 차원에서는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스트레스 해소와 긴장 완화를 위한 건강한 대안들은 아주 많습니다. 우선 몸을 움직이는 활동이 좋습니다. 맑은 공기를 마시며 산책하기, 요가나 수영 같은 가벼운 운동을 해보세요. 혹은 호흡법이나 명상도 큰 도움이 됩니다. 즐거움을 주는 취미 활동도 좋습니다. 독서, 음악 감상, 그림 그리기 등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찾아 몰입해보세요. 단순히 사랑하는 사람들과 따뜻하게 대화를 나누거나 아로마 오일을 넣은 따뜻한 물에 목욕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단순히 긴장을 풀어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건강을 실제로 강화해 줍니다. 특히 술이 체계적으로 망가뜨리는 심혈관 시스템까지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이완 방법을 선택함으로써 여러분은 자신의 장수와 더 나은 삶의 질에 투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조사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세계적인 주요 보건기구들은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을 내리고 있을까요? 그들의 결론은 명확하고 단호합니다. 2023년 세계 심장연맹 World Heart Federation은 공식 성명을 통해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무리 적은 양의 알코올이라도 심장 건강에는 해롭습니다. 이들은 어떠한 연구도 알코올이 심혈관 건강에 이롭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역시 안전한 알코올 섭취량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언합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적을수록 좋고 이상적으로는 아예 마시지 않는 것, 즉 제로 정그라고 말합니다. 과거의 적당량 음주에 대한 모든 권고사항들은 오늘날 시대에 뒤처진 것으로 잘못된 자료에 근거한 것이었음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과학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으며
이제 알코올이 건강에 이롭다는 통념이 그저 신화 마이스에 불과했다는 명백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생명을 앗아갔고 지금도 계속해서 희생을 초래하고 있는 위험한 신화입니다. 그렇다면 소위 건강에 이롭다는 와인 한 잔에 대한 이야기는 결국 그저 달콤한 거짓말일까요? 최근에 가장 광범위한 연구들은 그렇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편리하고 매력적이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오해에 불과합니다. 저희는 이미 프렌치 패러독스가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설명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흔히 마법처럼 여겨지던 레스베라트롤 역시 와인에는 거의 없는 극소량만 들어있으며 과거에 와인의 효능을 주장했던 연구들은 오류투성이었다는 것도 밝혀졌습니다. 사실 어떤 종류의 알코올이든 혈압 상승, 부정맥, 심장 근육 약화, 그리고 혈관벽 손상을 일으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이 중요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만약 새롭고 유익한 정보를 얻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 주십시오. 그래야 건강에 대한 다른 인기 있는 오해들을 놓치지 않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질문을 드립니다. 이 영상을 보신 후에 안전하다고 여겨지던 알코올 용량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었습니까? 그리고 다음번에는 어떤 건강 미신을 저희가 다뤄보기를 원하십니까?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저는 모든 댓글을 꼼꼼히 읽어봅니다.